70세부터 75세까지의 5년이 이후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알려드릴 8가지 핵심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뒤늦게 후회하고 있는 현실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70세 남성이 직접 겪은 극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선택에 대해서도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오늘 이 내용이 왜 당신에게 중요한지 분명히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인생에서 70을 넘기면 드문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70은 아직도 삶의 중요한 이정표일 뿐입니다. 놀랍게도 70에서 75까지의 시기는 건강 여정에서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면 80 그 이상까지도 즐겁고 평온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인생이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스스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번 신체적 자립, 내 손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존감. 건강한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밥을 지어 먹고 장을 보고 내 손으로 방을 정리할 수 있는 그 힘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건강한 젊은 시절엔 당연하게 여기던 행동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손에 익은 그릇을 꺼내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는 일, 가게까지 천천히 걸어나가 신선한 채소를 고르는 일.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바로 그런 일상이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100만 원을 주고 가사 도우미를 부르는 것과 내가 직접 만든 밥 한 끼를 차려 먹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당신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길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명자 어르신은 73세의 나이에도 손수 반찬을 만들고 혼자 시장을 다니며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하루하루가 어르신께는 운동이고 생명력이라고 하십니다. 손주를 돌보거나 화분을 가꾸는 일 또한 단순한 육체 활동이 아니라 내 삶에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되새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삶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당당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빛나는 자립의 가치입니다. 2번, 파트너십의 지속, 함께 늙어간다는 기적같은 일상. 서울 마포구의 어느 조용한 아침 71세 이정숙 어르신은 자전거를 타고 손주를 초등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가까운 마트에서 제철 채소를 사고 집에 들어와 남편을 위해 된장국을 끓입니다. 남편은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편해요. 정숙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결혼 생활 40년을 지나면서 크고 작은 다툼도 많았지만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기분을 알 정도로 익숙해졌다고 하십니다. 하루 3끼를 함께 먹고 같은 방에서 같은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일상이야말로 가장 고요하고도 따뜻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는 다시는 얻기 힘든 인생의 유산입니다. 재혼이나 새로운 인연도 물론 소중하지만 첫 인연과 끝까지 함께하는 삶은 세월 속에 쌓인 신뢰와 이해 용서를 기반으로 형성된 관계이기에 더 깊고 단단합니다. 함께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말을 아끼게 되는 날도 있겠지만 그 모든 나날이 쌓여
우리라는 이름이 됩니다.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부부는 친구가 되고 동반자가 됩니다. 노년의 부부 생활은 더 이상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말없이 있어도 편한 사람과의 하루는 무엇보다 귀한 선물입니다. 그 평범함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축복 아닐까요? 3번, 정신적 명료함. 속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힘. 정신적으로 또렷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이른을 넘기고부터는 단순한 기억력보다도 상황을 바라보는 통찰력 진실을 가려내는 판단력, 그리고 속지 않는 냉철함이 인생 후반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수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그럴듯한 투자 상품, 과장된 건강기능식품, 한정 판매를 가장한 고가의 물품까지 교묘하게 심리를 파고드는 상술에 속아 일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손실보다 더 큰 문제는 속았다는 사실을 본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자녀나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지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가족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존감마저 흔드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정신적 맑음은 단순한 주의력이 아닌 인생 전체를 지켜내는 방패입니다. 사람의 말투 정보에 근거 감정에 대한 반응 등을 냉정하게 살피고 판단하는 습관은 어떤 화려한 노후 설계보다 값집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게 해주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걱정이나 부정적인 추측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매 순간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태도는 고요하지만 강력한 자기 보호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면의 명료함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4번, 경제적 독립. 자녀의 짐이 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경제적인 독립은 노년기의 존엄을 지키는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는 것은 단지 풍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돈은 언제나 가족 사이에서 민감한 주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은 자녀의 입장을 불편하게 만들고 부모 스스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녀에게서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가 이미 대출 상환이나 생계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 무게는 부모 자식 간의 정을 서서히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스스로의 자산과 연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며 자립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자녀는 안도할 수 있고 부모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금전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심리적 거리와 책임감의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 명의의 집이나 안정된 거주 공간이 있다면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독립적인 삶을 오롯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와 꼭 함께 살아야만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물론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꼭 필요한 순간에만 손을 내밀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훨씬 건강하고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 독립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고 자신의 자존감을 끝까지 품고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를 위한 준비가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배려가 된다는 사실, 그 무엇보다 귀한 노후의 진실입니다.
5번. 원만한 가족관계.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평생의 정을 지킨다. 가족 간의 소통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한 균형이 필요해집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말하고 자녀가 듣는 구조였다면, 자녀가 성장한 뒤에는 오히려 부모가 귀를 열고 자녀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자기도 모르게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지금의 시대와는 맞지 않는 고정관념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대화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며 세대 간의 거리는 조용히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감정이 앞서거나 내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태도는 갈등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소통이란 말하는 것보다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유연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나이든 사람의 지혜이고 여유입니다. 마음을 여는 어르신은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가 깊고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공감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감정을 가라앉히고 진심으로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자녀 세대는 삶의 속도도 가치관도 부모 세대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존중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가족이란 존재는 서로의 기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계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보내는 말 한마디는 칭찬보다도 인정 지적보다도 위로가 오래 남습니다. 어떤 말보다 따뜻한 눈빛과 고개 끄덕임이 자녀에게는 힘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부모는 자녀에게 무언의 지지가 되고, 자녀는 그 안정감 속에서 부모와 더 가깝게 느끼며 다시 마음을 엽니다. 결국 가족은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노년에 접어든 우리가 먼저 마음을 푸는 일입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평생의 정을 지키는 다리가 됩니다. 6번. 지속적 성장. 배우는 사람은 나이를 잊고 나아가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는다. 배움은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이야말로 삶의 활력을 되살리는 열쇠입니다. 무언가를 처음 시도해보는 용기,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천천히 익혀나가는 자세. 그것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차원을 넘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 온라인 결제 지도, 앱 활용 등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외출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어려움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감정이 깊어지고 자립심마저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복잡한 기술을 마스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한 검색, 간단한 메시지 보내기 위치, 확인 정도만 익혀도 일상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특히 요즘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뉴스나 떠도는 소문에 휘둘리기보다는 직접 정보를 찾아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말만 듣고 불안해하거나 과장된 건강정보에 휘말리는 일 없이 내 손으로 내 일상을 조절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배움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자존감이 자랍니다. 무언가를 할 줄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을 회관에서 배우는 스마트폰 교육이든 혼자 집에서 시도해보는 작은 변화든 그 시작이 곧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시간보다 익숙하지 않은 것에 용기 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늦은 나이에 시작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7번. 삶의 의욕과 취미.
내 안의 기쁨을 깨우는 조용한 열정. 나이가 들수록 삶은 조용해지고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주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설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취미입니다. 취미는 단지 시간을 때우는 오락이 아닙니다. 나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며 세상과 나를 다시 연결해주는 달입니다. 인생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 지금 바쁘게 따라가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속도로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기가 바로 이른 이후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다 활동적인 운동이나 시끄러운 모임에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에 잘 맞는 조용하고 따뜻한 활동, 그것이 오히려 오래가는 즐거움이 됩니다. 장시간 집중해서 풀어내는 바둑이나 책을 베껴 쓰는 붓글씨 손끝의 감각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정원 가꾸기, 낚시처럼 고요한 인내를 요구하는 취미 아니면 단지 집 안작은 화분 하나에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는 일조차도 그 자체로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듯 보여도 나만의 취미가 있을 때 그 하루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취미 없는 사람은 관계도 만들기 어렵다고. 취미가 있다는 것은 곧 내 삶에 애정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 애정이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은 표정이 다르고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도 매력적입니다. 노년의 매력은 경력이나 외모가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야말로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따뜻한 공간입니다. 8번. 정신적 성숙. 비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지금을 사랑하는 힘삶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넓어져야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다시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투정부리고 고집을 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던 시절을 지나 비로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짜 성숙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나 자신도 편안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나치게 탓하지 않고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도 한 사람의 역사임을 받아들이는 여유, 내 삶과 남의 삶을 굳이 비교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인격의 향기입니다. 누가 더 많고 적은지를 따지기보다는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누릴 줄 알고 내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불안해하거나 지나간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선물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노년 아닐까요? 일흔이 넘었다고 해서 젊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진짜로 늙은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아직도 내 안에 숨은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쌓아가며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어진 삶에 더 많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부 경고. 박재훈 씨의 후회로 가득한 선택들.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한 사람의 삶은 단순히 나이든 한 남성의 개인적인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노후의 중요한 조건들을 무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가슴 아픈 경고입니다. 올해 일흔을 맞은 박재훈 씨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한 가정을 이루어 착실하게 살아왔으며 자녀들도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 없이 안정적인 노년을 맞이한 듯 했지만 실제로 그의 인생은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50살이 넘었을 때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무려 25년을 함께 살았던 부부였지만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나자 서로를 붙잡아둘 명분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오랫동안 서로 참아왔어요. 자식들 때문에 그냥 참고 산 거죠. 그런데 막상 애들이 독립하고 나니까 이젠 더는 같이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결정을 말렸습니다. 그렇게 살았어도 결국은 가족이고 나이 들어서는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박 씨는 자유를 원했고 갈등 없는 평온한 생활을 상상하며 이혼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살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예상과 달리 너무도 조용했고 결국 외로움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건강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박 씨는 60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 시기 초반에는 꽤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혼자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낚시나 마작도 즐겼으며 식사는 주로 동네 단골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직접 음식을 만들거나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편하다고 느꼈고 그는 스스로를 자립적인 사람이라 여기며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점차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허전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애써 감정을 누르고 지냈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더 외롭고 무겁다는 것을. 그는 식사를 하면서도 누군가와 나눌 대화가 없었고 날씨 이야기를 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구와도 사소한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는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운동은 게을리했으며 생활의 리듬도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몸과 마음은 점점 건강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의 마장 모임 중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러움에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히 응급처치를 받았기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몸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병이 아픈 게 아니라 아픈 나를 지켜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아팠습니다. 입원 중 박 씨는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매일 자녀들이 들러 간식을 챙겨주고 손주들이 웃으며 안아주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의 병실에는 단 한 번도 가족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단 한 차례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한 걸까요? 왜 아무도 안 오는 걸까요? 자식들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많이 외롭고 슬펐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가족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퇴원 후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회복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그의 아들과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아들은 박 씨에게 자신이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보태줄 테니 손주들과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민폐 끼치고 싶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박 씨의 선택은 아들에게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주면서도 가족과는 함께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서먹했던 부자 관계는 이 일을 계기로 완전히 틀어졌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대화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박재훈 씨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3가지를 깊이 후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와의 이혼. 당시에는 갈등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던 사람은 결국 아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양보하고 화날 때 먼저 사과했더라면 지금쯤 함께 웃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 지금은 다시 운동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과의 관계. 그는 아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고 마음을 열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자신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 그 진심을 의심하고 거절했던 선택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감을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박재훈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노인의 후회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관계의 소중함, 건강의 가치, 그리고 사랑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그리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놓쳐선 안 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새겨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 저는 집 근처 안양천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강변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있던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고령이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순간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이상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이 들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 속은 여전히 젊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감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청년은 제 잠깐의 침묵에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심시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그러면서 문득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곱씹고 난 뒤 저는 천천히 대답을 꺼냈습니다. 고령이라는 건요, 인생이 나에게 준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라는 단어에서 쇠약함이나 퇴보 외로움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 늙는다는 것은 결코 잃어버림이 아닌 오히려 축적입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의 여정을 통해 차곡차곡 쌓여온 삶의 결실이며 제 몸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마다 그 시간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사랑했던 기억, 후회했던 순간, 배웠던 교훈,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쌓아온 나만의 이야기가 살아 숨쉽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가끔은 놀라곤 합니다. 예전처럼 팽팽하지 않은 피부 체력이 조금씩 줄어든 몸 예전보다 더 천천히 움직이는 일상.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변화가 고맙습니다. 젊음을 되돌릴 수 있다 해도 지금껏 살아오며 겪었던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감정들을 대가로 치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내가 좋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건 어제의 내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사랑이니까요. 이제는 완벽한 집안일보다 조금 어질러진 주방에 향기로운 차 한 잔이 더 소중하고 규칙적인 식단보다
가끔은 내 마음이 이끄는 맛있는 음식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얽매이기보다 내 마음이 편한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고령이 주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게으름이라 말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저 삶을 내 속도대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시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 나이가 좋습니다. 시간이라는 친구가 제게 준 여유와 자유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기준에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이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아끼고 내 마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며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며 삶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노년이란 어떤 느낌인가요? 그 질문에 대한 진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평온함입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입니다. 내 안의 모든 주름과 흰 머리카락은 내가 치열하게 살아낸 인생의 훈장이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현재를 온전히 껴안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살아왔고 사랑했으며 인생의 미묘한 결들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느껴왔다는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의 일은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조건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박재훈 씨처럼 뒤늦은 후회 속에 길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당신의 가족의 미래까지도 따뜻하게 바꾸어갈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 손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74세 박선우입니다. 이 채널은 직접 잡초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잡초를 뽑다 보면 손에 흙이 잔뜩 묻잖아요. 그런데 제초제를 사용하자니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집에 있는 재료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수제 제초제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물론 흙을 만지는 것도 때로는 기분이 좋지만 손톱에 네일을 하신 분들은 손이 더러워지는 걸 꺼리시잖아요. 사실 손으로 풀을 뽑아도 손은 결국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들만으로 만들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 좋은 수제 제초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잡초를 말리는 원리, 구연산의 숨은 힘. 준비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구연산, 그리고 일반 마트나 전통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꿀,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만 있으면 됩니다. 단 3가지 재료지만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혹시 구연산이 어떤 물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름은 생소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있는 아주 친근한 성분입니다. 바로 레몬이나 귤, 오렌지 같은 감귤류에 들어있는 신맛의 근원, 그것이 바로 구연산입니다. 인체에 섭취하면 피로 회복을 도와주고 피곤할 때 우리 몸에 쌓이는 젖산을 분해하는 작용도 해줍니다. 피부에 좋고 혈액순환과 소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즘 편의점에서도 구연산 함유 음료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용할 구연산은 식용이 아닌 청소용입니다.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다만 청소용이라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청소용 구연산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주방이나 욕실 청소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제초제 제조에도 적합한 재료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구연산을 활용해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수제 제초제를 만들어 볼 건데요. 구연산을 식물에 사용하려면 그 농도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0.1%에서 0.2% 정도의 희석 농도라면 식물 성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연산이 소량 들어간 액체 비료 제품들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고, 이를 토양에 살포하면 뿌리의 생장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높은 농도의 구연산을 잎에 직접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 잎에 포함된 엽록소가 파괴되어 광합성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식물이 마르게 됩니다. 이 현상은 일종의 탈수작용과 유사하게 작동하는데 자연스럽게 식물의 생장이 멈추고 결국 고사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응용하면 우리가 만든 제초제가 화학약품이 없어도 잡초를 말려 죽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연산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저자극적인 수제 제초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런데 구연산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요즘 다이소나 생활용품점에 가보면 구연산 클리너라는 이름으로 스프레이 타입 제품이 판매되고 있죠. 그냥 그거 뿌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제품은 구연산의 농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실제 잡초 제거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으면서도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제초제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제조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비교 실험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번에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려 합니다. 말로만 좋다고 해봐야 믿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연산 스프레이 제품과 제가 직접 만든 고농도 수제 제초제를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이소나 생활용품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프레이형 구연산 클리너의 뒷면 성분표를 살펴보면 구연산 2.5%라고 적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꽤 있어 보이지만 제초제로서 실제 효과를 내려면 최소 5%에서 10% 정도의 구연산 농도는 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판 제품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뚜껑 열고 바로 뿌릴 수 있다는 편리함은 있죠. 만약 이 제품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그보다 더 쉬운 제초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은 그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이 저농도 구연산수로도 잡초가 확실히 말라준다면 많은 분들께 가장 간편한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좀 더 확실한 결과를 보기 위해 직접 만든 10% 농도의 수제 구연산 제초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5% 정도로도 괜찮겠지 생각했지만 비교 실험에서 차이를 분명히 확인하고 싶어서 좀 더 강한 농도로 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즉 시판 구연산수와 수제 고농도 구연산수를 각각 같은 조건의 잡초에 뿌려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찰해 볼 계획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도 함께 예측해 보시면서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꿀을 넣는 진짜 이유. 제초제가 잎에 달라붙는 비밀. 이제 다음 재료 꿀입니다. 아니, 꿀을 제초제에 넣는다고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겉보기엔 달콤하고 몸에 좋은 음식인데 이걸 왜 풀이 마르는데 쓰냐고 의아하실 수 있죠. 처음 들으시면
오히려 잡초가 더 잘 자라는 거 아니냐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꿀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역할이 숨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초제에는 단순히 식물을 말리는 성분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분이 잎에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착 성분, 다시 말해 점착제가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제초제를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도 잎에 닿자마자 미끄러져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점착제 역할을 계면활성제, 쉽게 말하면 세제 성분이 대신하게 됩니다. 계면활성제는 액체가 식물 표면에 잘 달라붙고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초제 제품에 소량의 세제가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자연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수제 제초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제를 사용하는 건 지양하고 그 대신 보다 순하고 천연적인 대체제를 찾은 겁니다. 그게 바로 꿀입니다. 꿀은 점성이 높고 끈적끈적한 성질이 있어서 제초제 성분이 식물의 잎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계면활성제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성과 자연 친화적인 방향성을 생각하면 꿀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 손에도 무해하고 냄새도 강하지 않아서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제초 효과만 놓고 보면 꿀이 아주 획기적인 차이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초제를 뿌릴 때마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잎에 닿자마자 흘러내리는 일이 반복되면 얼마나 아깝고 속상한가요? 꿀을 소량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런 낭비를 줄이고 뿌린 제초제가 더 오래 더 가까이 더 고르게 잎에 남아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실험에서도 이 꿀을 점착제로 소량 섞어서 사용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꿀과 구연산을 섞어 고농도 제초제를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쉽고 간단하지만 효과는 절대 만만치 않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꿀 넣은 고농도 제초제 직접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 만드는 수제 제초제 과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연산 10% 농도의 꿀을 넣은 혼합 제초제를 만들 예정입니다. 준비물은 집에 있는 기본적인 도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먼저 500ml 물을 담을 수 있는 계량컵 하나, 정밀 저울 작은 스푼, 그리고 꿀, 마지막으로 분무기를 준비해 주세요. 분무기는 다이소나 문구점에서 1,000원 정도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비율을 계산해 봅시다. 물 500ml에 10% 농도의 구연산 용액을 만들려면 구연산은 몇 g이 필요할까요? 네, 정답은 바로 50g입니다. 혹시 머릿속으로 많은 거 아닌가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고농도 실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50g을 맞춰주셔야 효과가 비교되기 좋습니다. 저울 위에 작은 그릇을 올리고 천천히 구연산을 담아줍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릴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몇 번 하다 보면 감이 딱 옵니다. 스푼으로 옮길 때는 너무 가득 담지 말고 조금씩 조절하면서 천천히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은 섞는 과정입니다. 물 500ml 전체에 바로 구연산을 붓게 되면 잘 안 풀리거나 넘칠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물을 절반 정도만 붓고 그 안에 구연산을 녹입니다. 잘 녹지 않을 땐 숟가락으로 저어주거나 살짝 따뜻한 물을 쓰면 더 빠르게 녹습니다. 처음에는 하얗게 뿌연 입자들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투명하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구연산이 다 녹았다면 이제 꿀을 넣을 차례입니다. 꿀은 정확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적으면 접착력이 떨어지고 너무 많으면 끈적임이 과해질 수 있으니 소량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꿀을 넣은 뒤에도 잘 섞어주시고요. 보기엔 마치 건강 음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청소용 구연산으로 만든 제초제입니다. 이제 완성된 용액을 분무기에 옮겨 담아봅니다. 혹시 500ml를 꽉 채웠다면 용기를 기울여 천천히 부어주세요. 약간 넘칠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담아도 제초 효과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로써 10% 구연산 펄쑥꿀 혼합 수제 제초제 완성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비교 실험을 위해 2.5% 구연산수도 만들어 봅니다. 시판 클리너에서 동일한 양을 분무기에 담고 똑같이 꿀을 소량 추가해서 섞어줍니다. 겉보기엔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농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제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두 가지 제초제를 모두 준비했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 실제 잡초에 뿌려보고 어떤 쪽이 더 빠르고 강력하게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함께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실험 대상 잡초 독초와 식용초를 구분하는 눈자, 이제 오늘 실험의 주인공인 잡초를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화단 한쪽에는 요즘 같은 장마철에 특히 많이 자라는 두드러기 풀이 무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파트 화단이나 동네 공원에서 이런 풀을 본 적 있으신가요?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식물은 꽤나 독특하고 조심해야 할 점이 많은 풀입니다. 두드러기 풀은 크기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게 나뉘는데 오늘 실험에 사용된 건 소형 두드러기 풀입니다. 이 풀을 가까이서 보면 잎이 표면이 뭔가 거칠고 오돌토돌하게 울퉁불퉁한 느낌을 주는데요. 마치 벌레의 표면처럼 살짝 징그럽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잎의 중앙에 자줏빛 반점이 희미하게 퍼져 있는 경우도 있어서 잘 살펴보면 다른 풀들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잡초는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미 널리 퍼져 있는 귀화식물입니다. 겉보기엔 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줄기를 살짝 꺾어보면 우윳빛 흰 수액이 나옵니다. 이 수액이 문제입니다. 맨손으로 만지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실수로 입에 들어가면 복통이나 설사 심할 경우에는 구토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풀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독초입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초와 모양이 너무나도 비슷하지만 먹을 수 있는 풀이 바로 옆에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풀의 이름은 바로 마디풀 혹은 쇠비름이라고도 불리는 식용잡초입니다. 시골이나 주말농장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이 풀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맛있는 야생식물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건 오늘 이 두 풀, 즉 두드러기 풀과 쇠비름이 바로 옆에 나란히 자라고 있어서 비교가 정말 쉬웠다는 점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잎의 모양이나 색감이 꽤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쇠비름은 잎이 조금 더 크고 두툼하며 줄기 또한 훨씬 두껍고 탱탱합니다. 잘라서 삶은 뒤 송송 썰면 특유의 끈적한 점액이 나오는데 그 식감이 정말 독특하고 맛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미끌미끌한 느낌이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데 딱이죠. 다만 초보자분들은 이 두 식물을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두드러기 풀은 절대로 식용이 아니며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험에서는 독성이 있는 두드러기 풀에만 제초제를 뿌릴 예정이고 바로 옆의 쇠비름은 전혀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 속 식물은 외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용 여부를 잘 구분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차이를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제초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작은 생명들의 연결, 그리고 제초 실험의 시작. 이번에는 오늘 실험 대상인 두드러기 풀이 얼마나 신기한 생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무심코 지나치는 이 잡초가 사실은 개미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드러기 풀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는 잡초입니다. 자세히 보면 꽃잎은 없고 작은 노란 꽃가루를 머금은 꽃술이 잎 사이에 촘촘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꽃들 중 일부는 수술, 일부는 암술 역할을 하는데 아주 작은 꿀샘이 바로 그 옆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꿀샘에서 나오는 단내는 바로 개미들을 유혹하는 달콤한 미끼죠. 개미는 그 향기에 이끌려 다가오고 꿀을 빠는 과정에서 머리가 꽃가루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꽃가루가 개미의 이마에 묻고 다른 꽃으로 이동하면서 수분 활동을 돕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물론 이 식물은 스스로도 수분할 수 있지만 개미 덕분에 더 멀리, 더 다양하게 유전자를 섞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다음입니다. 이 식물의 씨앗은 꽃이 진 후 며칠 지나면 작게 익고 건조되면서 튀어오르듯 바닥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기막히게도 개미의 서식처 주변으로 굴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개미는 이 씨앗을 물어 옮기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먹지도 않고 그저 자기 굴 주변에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마치 개미가 이 풀을 자기 집 근처에서 키워주는 역할을 자청하는 것처럼요. 생각해보면 개미 입장에서도 이 풀이 자라주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꿀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작은 생명끼리에 서로 주고받는 생존 전략이 정말 감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개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실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이 두드러기 풀 위에 우리가 직접 만든 수제 제초제를 뿌려보겠습니다. 왼쪽 화단에는 구연산 2.5%, 필름 꿀이 들어간 저농도 제초제를, 오른쪽 화단에는 구연산 10% 필러스 꿀이 들어간 고농도 제초제를 각각 뿌려보겠습니다. 효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각 구역마다 작은 표지판도 꽂아 두었습니다. 이제 뿌려볼까요? 분무기로 조심스럽게 살포해보면 신기하게도 바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2.5% 제초제는 잎에 잘 달라붙고 흡수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시중에서 파는 제품과 유사한 반응이죠. 반면 7% 제초제는 잎에서 약간 미끄러지듯 튕겨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농도가 너무 높아 오히려 표면 장력이 강해진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살포 후 1시간이 지나 관찰해보니 2.5% 구역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0% 구역의 풀은 잎이 전체가 약간 축 늘어진 듯한 상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말랐다고 보긴 어렵지만 초기 반응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살포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5% 구역은 약간의 변화가 보이긴 합니다. 일부 잎 끝이 살짝 희미하게 변색되었고 가까이서 보면 군데군데 말라가는 조짐이 보이지만 풀 전체는 여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7% 구역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전체 잎이 전반적으로 힘이 없고 잎의 절반 이상이 흰빛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건 좀 시들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확실히 고농도 구연산이
식물의 광합성을 막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짜 결과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일차, 3일차 이후의 변화, 그리고 제초제가 어린 풀과 성숙한 풀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연과 실험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이 작은 변화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제초제를 뿌린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먼저 2.5% 구연산 제초제를 살포한 구역부터 살펴볼까요? 육안으로 보기에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잎 끝부분부터 서서히 마르기 시작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연히 변화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하루 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직도 잎은 어느 정도 탄력을 유지하고 있고 식물 전체는 생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0% 고농도 구역은 어떨까요? 확실히 하루 전보다 전체적으로 더 축 처지고 잎의 변색 면적도 넓어졌습니다. 처음 살포했을 땐 약간 기운이 빠진 느낌 정도였다면 이제는 눈에 띄게 약해진 듯한 기세가 보입니다. 완전히 말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초 반응이 확실히 진행 중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험 3일차. 세 번째 날입니다. 다시 2.5% 구역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여기저기 흰빛으로 바랜 잎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부는 손으로 가볍게 만지면 바스라질 정도로 약해졌고 그나마 남아있는 잎도 생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 변화로는 완전히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 뿌린 양에 비해 반응도 느린 편이었어요. 그렇다면 7%는 어떨까요? 가까이서 살펴보니 정말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거의 모든 잎이 하얗게 변했고 손으로 집어보면 힘없이 축 늘어집니다. 뿌리 쪽을 만져보면 아직 생명력은 조금 남아있는 듯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이미 말라 죽은 풀처럼 보일 정도의 효과가 확인됩니다. 저는 이 상태라면 제초제로 쓸 수 있는 최소 기준은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가장 큰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연 재료를 사용한 제초제는 효과는 있지만 작용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점. 특히 이미 성숙한 잡초, 다시 말해 뿌리가 깊고 잎이 단단히 자란 잡초에게는 서서히 천천히 작용합니다. 상업용 제초제처럼 단시간 내에 확실히 말려버리진 않지만 시간을 들이면 분명 효과는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초제를 뿌린 화단 옆에서 우연히 발견한 어린 새싹. 아직 제대로 잎도 펴지 않은 두드러기 풀 유묘였습니다. 이 어린 잡초들에게는 동일한 10% 구연산 제초제를 살짝 뿌렸더니 단 반나절 만에 완전히 말라버린 것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또 다른 종류의 어린 풀에도 동일하게 실험해봤는데요. 이 역시 반나절 만에 시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잡초가 아직 어릴 때 뿌리도 깊지 않고 조직이 연할 때 구연산 제초제를 뿌리면 훨씬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연 제초제라서 약할 거라 생각했다면 오히려 이렇게 활용하면 효율적인 잡초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일부 다른 종류의 잡초, 특히 잎이 넓고 끈질긴 성질을 가진 시골 잡초들에게는 어린 상태에서조차도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농도라도 풀의 종류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잡초에는 이 제초제가 잘 듣고 어떤 잡초에는 반응이 없는지를 종류별로 정리해보는 추가 실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내 화분, 베란다 텃밭 또는 주말농장 등에서 잡초 관리를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계속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채널은 잡초를 직접 손으로 해결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쉽고 안전하면서도 실용적인 정보를 꾸준히 나눠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직접 해보신 경험이나 궁금하신 잡초 종류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단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